유동성 끊기면 회사가 끝나. 지금 정리가 필요해. 소정이의 목소리는 낯설게 날카로웠어요. 정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 돼. 도윤이가 낮게 막았습니다. 장모님은 사람이야 문제의 항목이 아니라. 사람이면 현실도 봐야지. 집에 묶인 자산만 풀면 길이 보여. 자산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어요. 그날 저녁 주방에서 그릇을 씻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딸 소정이와 사위 도윤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3명이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소정이는 회사원이고 도윤이는 인테리어 목수예요. 둘 다 바빠서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게 제 일과예요. 도윤이가 어머님 편히 쉬세요 라고 말하지만 빈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도윤이는 참 착한 사위예요. 제가 무거운 걸 들려 하면 얼른 달려와서 대신해주고 제 건강을 챙겨주죠. 어머님 혈압약 드셨어요 하며 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아침마다 그릇을 나르며 장모님 혈압엔 이게 최고예요 하고 웃어줍니다. 그 웃음이 집의 온기였어요. 하지만 소정이는 달랐습니다. 요즘 들어 차가워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죠. 예전엔 그래도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물어보곤 했는데 이젠 그런 말도 없어요. 소정아 오늘은 일찍 들어와라고 말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늦게 들어옵니다. 변화는 작은 어긋남으로 시작됐어요. 소정이는 어느 날부터 응, 됐어 라고 대답을 짧게 잘랐습니다. 퇴근 후 방에 바로 들어갔고 문틈 밑으로 서류 봉투가 미끄러지는 걸 봤어요.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무겁고 답답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날도 빨래를 개다가 소정이 방 앞을 지나는데 문이 덜 닫혀 있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조금 열린 줄 알았는데 책상 위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정리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질권 설정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는데 채무자는 김소정 보증인은 본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바로 아래에는 생명보험 변경 신청서가 있었는데 수익자는 김소정, 피보험자는 김정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니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나 싶어서 자세히 보니 최근에 가입한 거였어요. 보험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정이가 회사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는데 소정이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제가 방에서 나온 걸 본 거죠. 아, 청소하다가 들어갔는데 책상 위가 어수선해서 정리해줬다고 했어요. 그러자 소정이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책상을 확인했어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어요. 엄마 혹시 서류 보셨나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다, 그냥 정리만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복도에서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낮지만 분위기가 험악했죠. 무슨 말인지는 잘 안 들렸지만 도윤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뭘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하나 싶어서 문을 두드려 볼까 했지만 괜히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부부간의 일에 시어머니가 나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도윤이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침 식사 때 제가 오늘 날씨가 좋네 하고 말을 걸어도 고개도 안 돌리고 밥만 먹죠. 소정이가 여보 어머님이 말씀하세요 하면 그제야 아 네 하고 대답해요. 이상했습니다. 얼마 뒤 현관 옆에 낯선 장치가 달렸어요. CCTV였어요. 소정이는 택배 분실 많잖아 보안 강화야 라고 말했어요. 렌즈가 반짝이며 현관과 계단을 함께 담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설치 각도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더욱 이상한 분위기가 됐어요. 밤이면 소정이 휴대폰 화면이 미세한 빛을 뿜었고 제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는 매번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그 작은 이동이 집안의 공기를 미세하게 뒤틀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혹시 나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내가 과민한 거겠지. 애도 회사가 힘든가 보지. 그러나 침대에 누우면 귀는 스스로 계단 쪽으로 열렸어요. 천장의 미세한 균열, 냉장고 모터의 낮은 진동, 그리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단어들이 들렸어요. 담보 수익자 정리 요양시설. 이런 단어들이 뼈마디 사이를 지나 손끝까지 내려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눌렀어요. 물속에서 부딪히는 그릇 소리가 유일한 방패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 안 했어요. 둘이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산책도 나가고 그랬죠. 지금은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래도 도윤이가 있으니 다행이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챙겨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소정이는 어쩐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만 도윤이는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하지만 요즘 이 아이 표정을 보면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지만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소정이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며칠 전부터 도윤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자주 만지작거리더니 뭔가 앱을 켜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게임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녹음 앱 같더라고요. 도윤이는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은 바람처럼 날아가지만 소리는 돌아올 수 있다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거든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도윤이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봤어요. 소정이가 장모님 명의로 뭔가 진행하는 것 같다고 적고 있더라고요. 담보 질권 보험 수익자 변경 이상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상대방이 증거를 남기고 장모님 옆을 지키라고 답장을 보낸 걸 봤어요. 집에 돌아온 도윤이는 CCTV 앱을 확인하더라고요. 화면을 보면서 각도가 계단을 잘 담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 화면이 너무도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두려워 보였어요. 저는 변화의 리듬을 몸으로 먼저 느꼈어요. 소정이의 걸음이 빨라졌고 문 손잡이를 잡는 힘이 세졌어요. 한 번은 소정이 손등에 눌린 자국을 봤는데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소정이는 그냥 현장 스트레스라고만 답했어요. 그 대신 도윤이는 제 약통을 더 정갈하게 정리해주기 시작했어요. 요일별로 정리된 약 케이스는 누군가의 다짐처럼 반듯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를 지키려는 사람과 나를 수치화하는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아 있구나. 어느 저녁 도윤이 휴대폰 화면에서 우연히 파일명을 봤어요. 2025년 6월 14일 현관 대화라고 적혀 있었는데 확장자가 음성 파일이더라고요. 손끝이 저릿해졌어요. 그거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도윤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준비까지 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식탁보를 세탁기에 넣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사람이다. 표가 아니다. 도장이 아니다. 그 말들이 마음을 겨우 붙잡아줬어요. 도윤이가 제 편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며칠 후부터는 더 구체적인 변화들이 눈에 띄었어요. 소정이가 밤늦게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보험 처리에 대한 이야기, 요양시설 상담 예약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제가 잠든 줄 알고 하는 통화였던 것 같아요. 도윤이는 그런 소정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소정이가 밤에 나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 기록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녹음을 하거나 메모를 하는 거였을 거예요. 어느 날은 소정이가 집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무서웠어요. 저를 문제라고 부르다니요. 도윤이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소정이한테 가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소정이가 화를 내면서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도윤이가 상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어요. 소정이는 도윤이가 자꾸 참견한다고 불평했고 도윤이는 소정이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복도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를 없애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소정이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없앤다는 게 요양원에 보낸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말 끔찍한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윤이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지했어요. 어머님은 사람이라고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소정이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도윤이가 제 편에서 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만이라도 제 편이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소정이와 도윤이 사이가 너무 나빠지는 게 아닌지 말이에요. 며칠 뒤에는 소정이가 친구와 메신저로 대화하는 걸 봤어요.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방해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글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도윤이도 그런 메시지를 받는지 더욱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 소정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계속 지켜봤어요. 마치 저를 보호하는 경비원 같았어요. 어느 날 밤에는 정말 무서운 대화를 들었어요. 소정이가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건 흔한 일이라면서 말이에요. 도윤이가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정이는 이미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제 딸이 정말로 저에게 해를 끼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도윤이가 있어서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걱정됐어요. 도윤이는 그런 대화들을 모두 녹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 하는 거였겠죠. 정말 고마운 아이였어요. 저 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런 위험한 일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쟤 때문에 이 착한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라리 제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도윤이는 편해질 테니까요. 그날 밤도 긴 시간 잠들지 못했어요. 도윤이가 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었어요. 소정이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은 비 예보가 빗나간 날이었어요. 공기는 눅눅하고 바닥은 조금 미끄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소정이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어요. 손에는 얇은 브로셔가 들려 있었어요. 요양시설 안내문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잔디밭과 벤치 웃는 노인들이 있었어요. 엄마 여기 깔끔하고 프로그램도 좋아. 의료진 상주야. 소정이가 밝은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저는 사진을 넘기다가 페이지를 덮었어요. 나는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어. 여기가 내 집이야. 그러자 공기가 이내 무거워졌어요. 소정이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더 설득하려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브로셔를 식탁에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현관 센서 등이 켜질 즈음 도윤이가 돌아왔어요. 작업복에 현장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현장 일을 마치고 온 모습이었어요. 도윤이는 식탁 위에 브로셔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동의 없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그러자 소정이가 방에서 나와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는 모른 척해. 더는 참견하지 마. 참견이 아니야. 가족이잖아. 도윤이가 답했어요. 말의 톤이 높아지자 저는 텔레비전 볼륨을 올렸어요. 그러나 볼륨은 갈등을 덮지 못했습니다. 문이 덜 닫히며 드르륵 긁히는 소리 발걸음이 계단 쪽으로 몰리는 기척 빠르게 오르내리는 호흡이 연이어 들려왔어요. 두 사람이 현관 쪽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TV 소리를 더 크게 올렸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이가 뭔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도윤이는 그걸 말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소정이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운 말을 들었어요. 소정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 끝내겠다고 말했거든요.
도윤이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정이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잠깐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는데 정말 크게 들렸거든요. 급하게 현관으로 나가봤는데 도윤이가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소정이는 난간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발을 헛디뎠어. 소정이가 먼저 말했어요. 그 말은 지나치게 준비된 문장처럼 매끈했어요. 마치 미리 연습해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제가 소리쳤지만 도윤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119에 신고해야 해. 제가 말했더니 소정이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침착했거든요. 방금 남편이 크게 다쳤는데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더 당황했을 텐데 오히려 차분해 보였어요. 구급차가 와서 도윤이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는데 소정이는 계속 괜찮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구급차의 사이렌은 너무 빨리 오고 너무 빨리 멀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났어요. 수술실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외상성 뇌출혈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저는 의자 팔걸이를 힘껏 쥐고 버텼어요. 도윤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소정이는 눈가를 적시지 않았어요. 고개만 약간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안타깝네. 그 한마디는 온기 없는 추위였어요. 결국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가 죽었다는 거였어요. 저를 그렇게 아껴주던 도윤이가 말이에요.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를 물어봤어요. 소정이는 반복해서 같은 말을 했어요. 미끄러졌어요. 어두웠고 바닥이 젖어 있었고 그냥 사고였어요. 단순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경찰이 저에게 물었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전부터 두 사람이 계속 싸웠다고 말해야 하나. 소정이가 어머니를 없애겠다고 했다고 말해야 하나 고민됐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의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브로셔 담보 서류 보험 변경 그리고 정리라는 단어가 달라붙어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심은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후회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지었습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진 불의의 사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도윤이 방을 보니 너무 슬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방에서 저를 걱정해 주던 아이가 이제는 없다니요. 소정이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슬퍼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소정아 괜찮니? 제가 물었더니 도윤이도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이상한 말이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편히 쉰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CCTV 렌즈를 잠시 올려다봤어요. 렌즈 속 작은 점이 밤을 뚫고 깜빡였어요. 그 작은 눈이 모든 것을 보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혹시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윤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머님을 지켜야 해요. 내가 지켜야 해. 이 아이는 끝까지 저를 걱정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어요. 소정이 혼자 남게 된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무서웠어요. 도윤이가 없으니 소정이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었거든요. 도윤이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도윤이가 없으니 정말 외로웠습니다. 소정이는 장례 직후부터 뭔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험회사 사람들과 전화통화도 하고 어디론가 나가는 일도 많아졌어요. 소정아 어디 가니? 제가 물으면 보험 처리하러 가야 해요. 도윤이 일로 할 게 많아서요. 그러면서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곤 했어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부지런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소정이 방을 정리하다가 도윤이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경찰에서 돌려준 건데 소정이가 그냥 서랍에 넣어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두려고 했는데 문득 도윤이가 녹음하던 게 생각났어요. 혹시 그 파일들이 아직 남아있을까 싶어서 휴대폰을 켜봤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없었어요. 도윤이가 평소에 잠금을 안 해두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녹음 앱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최근 몇 주 동안 녹음한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봤는데 소정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문제를 해결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무슨 소리야? 어머님은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도윤이 목소리였어요. 살아있을 때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가족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집도 팔아야 하고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파일을 들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보험금이 나오면 모든 게 해결돼. 집 담보 대출도 갚고 빚도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어머님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니까 언젠가는. 그만해. 정말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세 번째 파일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양원에 보내면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거기서 또래들과 지내시면서. 어머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해? 평생 이 집에서 사셨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어. 우리 상황을 봐. 당신이 말하는 건 요양원이 아니잖아. 정말로 어머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 마지막 파일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를 없애면 보험금도 나오고 집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그런 끔찍한 생각하지 마.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이미 계획은 다 세웠어. 계획이라니? 정말 어머니를 어떻게 하려고?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돼. 나이 많은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건 흔한 일이잖아.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소정이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윤이는 그걸 막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결국 도윤이가 먼저 당한 거였어요. 소정이가 도윤이를 죽인 거예요. 도윤이 장례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났어요. 관리업체 직원이 현관 CCTV 점검을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정이는 출근했고 집엔 저뿐이었어요. 기회라고 생각했죠. 기사님이 오셔서 점검을 하는데 저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혹시 지난주 기록도 볼 수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기사님이 노트북을 열어서 날짜를 돌려주셨어요. 화면 속 현관과 계단이 살아났습니다. 며칠 전 그 끔찍한 날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소정이가 도윤이의 팔을 낚아채며 밀치는 장면이 프레임 단위로 선명했어요.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난간에 옷깃이 걸리고 공중에서 허우적대는 손짓이 느리게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진실은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말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저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기사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USB를 건네주셨어요. 안 쓰신다면 오늘 일은 못 본 걸로 할게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어요. 녹음 파일과 서류들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CCTV 영상까지 있으니까 완벽했습니다. 그 길로 공익법률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상담실에서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이가람 변호사님이라고 하셨는데 도윤이가 가끔 이야기해주던 분이었어요. 친절하고 실력 있는 분이라고 했었거든요.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변호사님이 3번 반복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명백한 폭행치사입니다. 더 나아가 계획성 정황까지 있어요. 보험 서류와 담보 문서, 요양시설 브로셔, 맥락이 이어집니다. 바로 고발합시다. 저는 그간 모아둔 봉투를 꺼냈어요. 서류의 도장이 숫자들이 수익자 변경란에 깔끔한 필체가 한 장면처럼 줄을 섰어요. 또한 도윤이 휴대폰에서 복사한 녹음 파일들이 USB 옆자리에 놓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소정이 목소리가 흘렀어요. 사고처럼 보이면 돼. 노인 단독 사고는 흔해. 도윤이 답이 이어졌어요. 그 입에 그런 말을 올리지 마.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겠어요. 혹시 신변의 위험을 느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변호사님이 즉시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주셨어요.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도윤이가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 딸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착한 아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소정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병원에 갔다 왔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했거든요. 병원은 왜요? 어디 아프세요? 나이가 들어서 이곳저곳 아프다. 그런데 소정이가 계속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라고요. 혹시 다른 데는 안 가셨어요? 예를 들어 변호사 사무실이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엄마가 뭔가 달라 보여서요. 달라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니? 예전보다 활발해지신 것 같아서요. 도윤이 일 때문에 우울하실 줄 알았는데. 소정이가 저를 탐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는 경찰서에 제출됐으니까요. 이틀 후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소정이는 회사에 간 상태였고 저 혼자 있을 때였어요. 김정순 씨 되시죠? 고발장 접수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피고발인을 소환할 예정이에요.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곳에 피해 계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관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무서워졌어요. 소정이가 자신이 신고당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그날 저녁 소정이가 돌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서 앉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 사실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가시면 좋을 곳으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돌봐드리기도 힘들고. 소정이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협박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 요양원 상담받으러 가실 거예요. 싫다고 했잖니? 어머니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일 아침에 경찰이 소정이를 소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양원 상담은 핑계이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요? 소정아, 너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소정이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괜한 추측하지 마세요. 추측이 아니라 확신이다. 뭘 확신해요. 내가 도윤이를 죽였다는 걸. 그 순간 소정이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제 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모르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도윤이도 그걸 몰라서 방해했고. 그래서 도윤이를 죽인 거니? 죽인 게 아니라 사고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정말 끔찍한 말이었어요. 자신의 남편 죽음을 잘 됐다고 하다니요. 엄마 우리가 살려면 엄마도 현실을 좀. 제가 그 말을 끊었어요. 현실은 내가 사람을 밀었다는 거야. 눈빛이 부딪혔어요. 소정이는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신고했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서입니다. 여권도 제출하십시오. 소정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신고당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엄마가 신고했구나. 당연하지. 살인자를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엄마만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소정이는 저를 향해 위협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시면 돼요. 경찰한테 잘못 신고했다고 하세요. 절대 안 된다. 그럼 엄마도 가만 안 둘 거예요. 소정이가 제게 다가오려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강해졌어요. 김소정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소정이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저를 위협할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출석 요구 전달하러 왔습니다. 결국 소정이가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오면서 출석 요구를 건네줬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인가요? 소정이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경찰관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살인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살인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질 일입니다. 혹시 도주 우려가 있으니 여권도 제출해 주세요. 소정이는 억지로 여권을 내주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반드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나간 후 소정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끝까지 가시려는 거네요. 당연하지.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소정이는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소정이는 짐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경찰서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도망가는구나 싶었지만 이미 여권을 제출했으니 멀리는 못 갈 거예요. 오전 10시가 되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고발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소정이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이틀 후 소정이를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고 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남편 살해 후 어머니까지 노린 폐륜녀 체포라는 제목이었어요. 정말 부끄럽고 무서웠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어요. 도윤이도 이제 마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언대에 서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재판정은 차갑게 정리된 사실로 가득했어요. 검사는 CCTV 영상 녹음 파일 서류 묶음을 차례로 제시했어요. 변호인석의 소정이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계단이 젖어 있었고 미끄러짐이 있었고 그냥 사고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왜 사건 직전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고 요양시설 브로셔를 다량 소지했습니까? 또한 사고처럼 보이면 된다는 발언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소정이는 대답 대신 침묵을 선택했어요. 침묵은 답으로 기록되었어요. 재판장에서 그 영상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도윤이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다시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 착한 아이가 저를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소정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도윤이 죽음은 정말 사고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판사도 명백한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 소정이 변호사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방해하는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검사의 말이 정확했어요. 판결문 낭독은 길지 않았어요. 피고 김소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범행은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도구화한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리하다. 구금 인원이 이동하며 쇠사슬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결국 소정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도윤이 살해와 저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였어요. 판결이 나온 후 법정에서 나올 때 소정이가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이미 제 딸이 아니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도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도윤아,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내가 남긴 증거들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이제 너도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도윤이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도윤이 방을 정리했어요. 그 아이가 쓰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추억에 잠겼어요.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도윤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끝까지 저를 걱정해준 착한 아이였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혀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변호사님이 가끔 안부를 물어보세요. 할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라고 하시면 괜찮다고 답해요. 정말 괜찮았어요. 이제 누구를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고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보험사는 범죄 수익금지 조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을 거절했어요. 소정이가 수익자였지만 범죄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 보험금은 제가 받게 됐어요. 그 돈으로 도윤이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김도윤 장학기금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형편의 청년들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도윤이가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기술직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교육비와 장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개소식 날 저도 참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짧게 인사했어요. 도윤이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이 장학기금도 그런 도윤이의 마음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도윤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조용히 번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주방불을 켰어요. 다시마를 씻고 멸치를 볶고 된장을 푼 국이 보글거리기 시작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도윤이가 좋아하던 맛으로 말이에요. 식탁 위 약 케이스는 여전히 요일별로 반듯했어요. 도윤이가 정리해준 그대로였어요. 저는 사진틀 속 도윤이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키려던 것들을 내가 이어갈게. 너의 따뜻한 마음도 계속 전해지도록 할게. 창밖으로 CCTV의 작은 렌즈가 보였어요. 이제 그 렌즈는 경계의 상징이 아니라 기록의 윤리처럼 느껴졌어요. 진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소중한 도구였어요. 도윤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챙겼어요. 시장에 들러 장학기금 첫 수혜자에게 줄 선물을 사야 했어요. 젊은 청년이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응원하고 싶었어요. 도윤이도 그렇게 시작했었거든요. 가끔 소정이 소식을 들어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고 하던데 이제 와서 뭘 후회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자식은 도윤이었어요.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아들 같았던 아이였어요. 요즘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 저를 해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도윤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가끔 읽어봐요. 어머님만은 꼭 지켜야 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도윤이에게 미안하지만 대신 제가 스스로를 지켜냈어요. 도윤이의 도움으로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비록 68살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도윤이를 위한 장학 사업도 키워나가고 싶고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도윤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 잘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네,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도윤이 사진에 인사를 해요. 오늘도 고마워 도윤아. 너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 사진 속 도윤이가 웃는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미소가 저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도윤이가 함께 있으니까요. 무너진 관계도 위에 새 이름이 곧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김도윤 장학기금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은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고 희망을 키워줄 거예요. 도윤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 도윤이에게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요. 앞으로도 도윤이의 마음을 이어받아 따뜻하게 살아가겠어요. 오늘 이야기도 공감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